이런 이해관계를 얘기했었죠. 그죠? 네.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만 이제 된다. 이런 거 이제 상계적상설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그죠? 두 번째까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완화된 상계적상설. 상계적상이 꼭 미리 도달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도달하더라도 자동채권의 변제기만 먼저 도래하면 상관없다. 뭐 이름을 붙이자면 이제 변제기 선도래설. 변제기 선후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걸 무제한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학설이 이제 점차로 1에서 4까지로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왜 스타팅 포인트가 문헌이 아니라 문헌하고 제일 간극이 넓은 데서 시작했느냐? 그러면 그건 아마 연역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당연상계주의를 취하는 입장에서는 상계적상설 내지는 완화된 상계적상설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꼭 논리 필연적으로 그렇게 연결돼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판례는 변제기 선도래설을 취했다. 그럼 이제 어떤 게 타당하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처음에 상계를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상계는 수동채권에 국한해서 보면 수동채권의 소멸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수동채권이 변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수동채권의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국한해서 보면 상계를 통해서 수동채권이 소멸한다? 그러면 마치 그거를 A가 수동채권을 변제하는 것처럼 보자. 그러면 상계적상설이나 완화된 상계적상설에 따르면 이 변제가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변제기 선도래설이나 무제한설로 가면 압류의 효력 발생 뒤에 수동채권 변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압류나 가압류 명령의 주된 취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변제가 압류의 효력 발생 뒤에 일어났다면 A 입장에서는 압류의 효력, B한테는 피압류 채권의 처분 금지효, 그죠? 책임재산의 동결이니까 A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급금지효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계랑 변제를 똑같이 볼 수 있냐? 이거 물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수동채권 소멸의 국면에서 변제랑 똑같이 본다면 3, 4는 압류의 지급금지효에 저촉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게 바로 완화된 상계적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주된 논 거죠. 그죠? 야, 이거는 지급금지효에 저촉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완화된 상계적상설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변제기 선도래설이나 무제한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물론 수동채권의 소멸의 국면에서는 변제랑 똑같지만 하지만 자동채권 소멸의 국면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변제일 뿐만 아니라 자동채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일종의 강제 집행에 따른 채권 소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국가에 의해서 원래 강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냥 개인이 의사표시만으로 그냥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일종의 사집행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까지 같이 보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자동 채권을 취득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적어도 물론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수동 채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상계적상이 도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두 채권을 동시에 이렇게 서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A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집행의 기대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요 소멸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자동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동 채권의 사집행을 통한 소멸이라는 기대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반드시 완화된 상계적상처럼 설처럼 볼 필요는 없고 그 기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설이 공통적으로 취하는 근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소멸 시점이 꼭 효력 발생 시 뒤더라도 수동채권의 소멸 시점이 상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3설과 4설이 나온 거예요, 그죠? 3설은 변제기 선돌에서 4설은 무제한설. 그런데 이제 3설은 사집행으로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 말은 뭐예요? A는 사집행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거고 CD는 상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집행을 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라서 이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랑 CD는 사집행이나 강제집행을 통해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A는 일반 채권자임에도 불구하고 CD랑 달리 상계를 통해서 사실상 CD를 제치고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CD와 비교할 때 A를 너무 과보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집행의 기대를 보호해 주더라도 완전히 보호해 주지 말고 좀 제한해 주자. 그 제한해 주는 기준이 뭐냐? 변제기의 이제 선후에 따라서 좀 봐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제기가 수동 채권이 먼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A가 상계를 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채무를 이행지체를 하면서 나중에 상계적상 상태를 만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고의의 불법행위 그 법리처럼 거기까지 허용해 줄 수 없는 건 아니냐. 그런 논리고 무제한설은 야 그런 식의 A에 위법한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되는 것이지 채무불이행 책임을 넘어서 상계까지 못하게 해준다는 그게 필연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느냐. 어차피 자동채권의 존재를 이유로 해서 사집행의 기대를 보호를 해준다면 사집행의 기대를 보호해준다면 굳이 변제기 선도례를 따질 필요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계를 할 수 있다. 설사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더라도 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CD가 완전히 여기서 이제 이 수동채권을 책임재산 삼을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고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나중에 도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계 의사표시를 할 시점에서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를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요 사이에는 어때요? 상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 시점에서 너네들이 원칙적인 강제집행 방법을 취해서 요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호해주면은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경우에 아예 얘는 상계를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이제 무제한설의 얘기예요. 크게 보면 이제 완화된 상계적상설, 변제기 선돌에서 무제한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정도인데 어느 게 결정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어느 게 결정적으로 우세하다고 단정하기 좀 어렵고 입법례를 보면 뭐 이를테면 독일 같은 경우는 법으로 명문으로 변제기 선돌해서를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있는 법이 그러니까 굳이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해석론이 등장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법은 명문으로는 사실은 무제한설에 가깝죠. 왜냐하면 반대 해석을 하면 무제한설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은 498조는 이거는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있어야 할 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498조가 설사 없어도 압류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조리 내지는 법원칙이 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A가 취득한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거는 조문이 없어도 당연히 압류의 취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498조는 있어야 할 법이고요. 그 다음에 변제기 선돌해설이나 완화된 상계적상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거는 꼭 있어야 할 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입법론으로만 따진다면 이제 변제기 선돌해설이 그래도 제일 양 당사자들의 이익 균형을 제일 균형 있게 맞춘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건 입법론의 문제고 해석론의 문제로서 지금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 해석론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조금 의문이에요. 그것은 조금 의문이에요. 그래서 변제기 선돌해서야말로 이거는 진짜 있는 법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법이 만약에 있다면 법이 없는데도 이게 있어야 할 법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처럼 변제기 선돌해설을 취하는 것 자체는 조금 해석론으로서는 의문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보고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변제기 선돌해서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법률 관계를 보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실무상 많이 문제되는 게 A가 은행인 경우거든요. A가 은행이면 은행은 자동채권으로서는 보통 대출금 채권을 가질 거고 수동채권으로서는 이제 대여금 채권 아니지 예금 채권 예금 채권의 상대방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은행이 이 변제기 선돌해설의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대출 약정을 하면서 CD 같은 일반 채권자들이 예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 압류 명령의 효력 발생 시 이전에 효력 발생 시 전에 그러니까 효력 발생은 A한테 압류 명령이 송달하면 효력 발생하거든요. 근데 송달이 아니라 아예 압류 명령이 이를테면 발송한 시점에서 뭐 이를테면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 대출금 채권의 기한이익을 상실시킨다는 그런 취지의 약관 조항을 두거든요. 그게 기한이익 상실 약관이에요. 그게 일종의 상계예약의 일종이거든요. 은행 약관상, 그 은행의 대출금 약관상, 그죠? 대출금 그 소비대차 계약 약관상.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무조건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무조건 도래하면 상계적상도 무조건 도래하겠죠. 그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A는 무조건 CD보다 우선해서 수동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상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앞당겨져 버렸으니까.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은행거래에서는 사실은 변제기 선돌해설이 거의 무력화돼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할 수 있거든요.
설사 애초에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훨씬 뒤였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의문이 생겨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판례가 변제기 선돌해설이 지금 우리 법의 명문에 규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맞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정말 있어야 할 법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있어야 할 법이기 때문에 명문에 규정이 없지만 우린 이거를 있는 법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해석론으로 변제기 선돌해설을 취했잖아요. 근데 은행이 이러한 약관을 사용하면 사실은 변제기 선돌해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야, 이렇게 있어야 할 법을 법의 명문에 규정이 없는데도 판례가 정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해석론으로 도출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무력화시키면 되냐, 그죠? 그러면 이거 뭔가 뭐 이게 강행 규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우리가 변제기 선돌해설이라는 이 기준을 해석 기준을 너무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러한 식의 약관을 무효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런 논란이 있는데. 지금 뭐 현실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뭐 아주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판례나 뭐 학설상으로도 이거를 무효로 봐야 된다라고 정면으로 주장하는 견해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사실은 수미일관한 관점에서만 보면 적어도 해석론을 통해서 판례가 변제기 선돌해설을 도출했다면 이것을 무력화하는 약관은 무효로 하는 게 조금 더 정합적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이 그러한 식의 약관을 사용한다는 거는 너무나 이게 공지의 사실이다.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공시가 된 거다. 공시가 이미 이루어졌다. 공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뭐냐 하면 이거는 사실상 담보물권과 똑같다.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처럼 이미 공시가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물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세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상계라는 거는 우선 변제권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점에서 담보의 기능을 하지만 상계는 기본적으로 공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이 이러한 약관을 쓰고 있다는 거는 공시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거의 물권에 준해서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유효로 보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쭉 연결해서 보면 만약에 A가 은행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인이라고 치면 일반 사인인데 이 사인이 B랑 기한이익 상실약관을 만약에 체결했다면 이런 경우는 이게 공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변제기 선돌해설 무력화하는 약정으로서 이거는 무효다라고 얘기할 여지도 좀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식의 생각이 이거 약간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약간 강자의 논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러한 식으로 공시를 할 수 있는 건 이게 은행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반 사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 일종의 사실이잖아요. 이런 약관을 많이 쓴다는 건 사실의 문제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의 문제인데 이게 너무 많이 쓰니까 이게 사실상 공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담보물권처럼 취급해야 된다. 따라서 이건 무효가 아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게 규범의 타당성에 도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이게 사실에서 규범으로 이렇게 가는 식의 논리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강자의 논리죠. 이거 위험한 논리거든요, 사실은. 자연주의 오류라고 그러죠, 보통. 그죠? 사실로부터 규범이 도출된다고 보는 게 자연주의 오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논리거든요. 사실상 공시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별 문제 없다. 마치 담보물권처럼 취급해도 된다. 그래서 이건 타당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유효로 보려면 이걸 다 유효로 보는 게 난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판례가 498조의 해석론과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설사 압류의 효력 발생 후 발생한 자동 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채권 발생의 법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498조의 문헌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상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판례에서 들고 있는 사안은 이 두 개가 결국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설사 자동 채권이 나중에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들 사이에 서로 한꺼번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가 이미 가압류 효력 발생 전에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A는 CD의 이익을 물리치고 얼마든지 이 양자를 결제할 수 있다. 그게 이익균형상 맞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돼요. 이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바로 양채권 간의 결련성이 이들 사이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 중에 하나죠. 우리가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그 쌍무계약 이런 얘기하면서 결련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결련성이라는 게 이제 동시행 관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결련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동시행 관계로 인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자체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동시행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계에 있어서도 다른 법률 관계에 비해서 굉장히 그 다른 결론이 도출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예죠. 그런데 이제 결련성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게 이제 뭐랑 관련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시행 관계에 놓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 매매 대금 지급 의무하고 그 매매 계약상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성질상 결련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성질상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를 보통 결련성이 있다고 하고 그러한 경우에 상계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 취급을 받는데 그런 결련성의 정도가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너무나 강력한 경우에는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공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제의 문제가. 이거는 상계랑 달리 법의 규정이 없고 우리 판례가 이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법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 사이 관계가 결련성이 너무 강력하면은 이제는 그 임대차 계약에서 내가 얘기했는데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요건 여기로 가야겠구나. 이를테면 차임 지급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동시행 관계 아니죠, 당연히. 그죠? 이건 동시행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건 성질상 연체 차임하는 것을 담보한다는 것이 거래 관행상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설사 보증금 반환 채권이 대해서 압류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연체 차임은 발생하기 어렵지만 뭐 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 이런 식의. 그래서 498조에서 말하는 상계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이게 서로 공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판례가. 그죠? 498조의 제한 범위를 넘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개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결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서 말하는 498조 요건을 넘어서도 서로 정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인정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공제의 법리예요. 공제의 법리. 이거는
상계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정산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상계의 경우에는 498조가 일단 적용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498조가 적용이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건 주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공제의 법리는 그걸 넘어서서 설사 이게 동시행 관계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이 경우에는 498조를 넘어서서 서로 정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련 관계에 있다. 뭐 여기서도 결련 관계에 있다. 이런 말을 쓰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이제 기억을 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판례가 이 결련성이라는 얘기를 결련성이 아니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498조의 제한을 넘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채권 관계의 성질상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는 물론 판례가 말하는 상황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불안해 항변권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를테면 원래 자동채권하고 수동채권 사이에 성질상으로도 그렇고 이를테면 자동채권을 변제기가 더 빨라요.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더 빠른데 아니죠. 자동채권이 아니라 수동채권이 빠른 거죠. 그죠? 수동채권이 빠르고 자동채권은 더 느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A 입장에서는 일단은 수동채권을 먼저 채무로서 자기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를테면은 그 수동채권에 대해서 CD가 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먼저 이행해야 되는 채무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B가 자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중에 자동채권을 행사하더라도 이거 사실상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비록 수동채무의 이행기가 더 빠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불안해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불안해 항변권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도 CD를 물리치고 A가 498조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불안해 항변권이 인정되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사이에 동시행 관계가 이제 결과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불안해 항변권이 쉽사리 인정되진 않아요. 일정한 이제 요건이 있어야지 인정이 되지만 우리 판례가 이러한 법리를 일단은 천명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A 입장에서 불안해 항변권을 주장해서 CD보다 앞서서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거기까지 보면 일단은 상계까지 다 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서 볼 내용이고.